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소설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방문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다섯 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다섯 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 씨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새로운 친구 제스퍼를 만난 페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프렌즈입니다. 호텔 계단을 두 칸씩 건너뛰며 한 소년이 커다란 검은 개와 함께 뛰어 올라갔다. 복도 끝문에 다다르자 그는 개에게 속삭였다. 어서, 프린스, 이제 좀 조용히 해줘. 방은 호텔 앞에 작은 광장, 즉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구석방이었다. 햇살이 가득하고 편안함이 넘치는 이 방은 까다로운 손님을 위해 주인이 특별히 마련해준 가장 호화로운 방이었다. 하지만 창가 알랑이자에 앉아있는 신사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덩치가 크고 잘생긴 노신사였지만 그의 표정은 개인적인 편안함을 늘 최우선으로 여겨왔음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따라서 기쁨이나 감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돌아서서 들어온 소년을 맞이하며 물었다. 뒤이어 프린스가 들어왔다. 어디에 갔다 왔니? 아, 정말 긴 이야기예요, 아버지. 그는 얼굴이 발그레해져 소리쳤다. 이마에 걸린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자 그의 눈이 반짝였다. 아마 상상도 못하실걸요. 걱정 말거라. 노신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내 이야기는 언제나 길더구나. 그런데 신문이 아직 오지 않았어. 정말 이상하군. 이렇게까지 짜증이 나다니. 다시 한번 그 종을 울리거라. 그래서 종이 울렸고 문지기가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손님? 신문인 오신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아직 오지 않았나? 아직입니다. 손님, 문지기가 말했다. 아직 소식이 좋지 않아서 말입니다. 알았네. 한 번만 말하게. 그만하면 됐어. 그는 손을 흔들며 문이 닫히자 아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외딴 시골까지 와서 신문도 못 보게 되다니 정말 끔찍하구나.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않겠어. 아버지의 변덕에 익숙한 소녀는 조용히 서서 아버지가 불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아, 아버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기다리시는 동안 재미있게 들으실 거예요. 꼭 신문 기사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보는 게 좋겠어. 노신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신문에 아침 신문을 사라고 광고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사기야, 제스퍼. 완전한 사기야. 노신사는 몹시 화가 난 듯 보였고 소녀는 그를 달래려고 애썼다. 알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기차가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기차가 늦어지면 안 돼. 아버지가 터무니없이 말했다. 난 분명 기차를 타고 오라고 했는데 신문을 다 팔 때까지 역에서 꾸물거리고 있었을 게 분명해. 아빠, 소년이 화제를 바꾸려 애쓰며 말했다. 아빠는 프린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아침 식사라니. 노신사가 말을 이었다. 이러다간 내간이 정말 엉망이 될 거야. 그는 일어나 방구석으로 가서 약 상자를 열고 약 두 알을 꺼내 삼켰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좋아하는 의자에 앉았다. 아빠, 정말 대단했어요. 소년이 다시 말을 꺼냈다. 정말이에요. 프린스가 그 남자를 잡으러 갔어요. 제스퍼, 내 개가 난폭한 짓을 한 건 아니길 바란다. 노신사가 말했다. 경고하는데 언젠가 그 녀석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거야. 그럼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할 테고 그놈은 날이 갈수록 더 짜증이 나는군. 짜증이요. 소년이 외치며 개의 목에 팔을 둘렀다. 개는 노신사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프린스는 아빠가 보신 것 중에 가장 멋진 일을 해냈어요. 아빠, 성난 오르간 연주자에게서 어린 소녀를 구해줬다고요. 그 남자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제스퍼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오르간 연주자와 원숭이가 도망가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길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아이가 그 남자의 딸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는 어떻게든 고투리를 잡으려는 듯 물었다. 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 애개를 사람들에게 풀어놓을 필요는 없잖아. 언젠가 그 대가로 끔찍한 청구서를 받게 될 거야, 제스퍼. 끔찍한 청구서 말이다. 아버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극도로 짜증이 난 듯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아빠. 소녀는 반쯤 웃고 반쯤 자증이 난 목소리로 외치며 아빠 옆으로 가 걸음을 맞췄다. 저희가 그 아이의 오빠를 찾았어요. 우리가 길가에 있을 때 오빠가 왔어요. 더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불쌍한 아이가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인데요. 그 애들이 베저타운에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글쎄, 노신사는 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꺼내며 신문이 올지 궁금해하며 말했다. 그 아이가 오르간 연주자를 따라간 거라면 뭐? 결국 자업자득이었겠지. 하지만 아빠, 소년의 검은 눈이 빛났다. 그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꼬마였어요. 4살도 안 됐는데 정말 예쁜 금발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폴리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재미있었다니까요. 그랬니?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흥미를 느끼며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럼 프린스. 제스퍼는 아버지의 화제를 바꾸는데 성공한 것이 기뻤다. 프린스와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아빠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맙소사. 노신사는 마치 그 초라한 여자아이를 실제로 본 것처럼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다. 제스퍼, 그런 아이들은 절대로 여기에 데려오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말. 글쎄요.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방 안을 오가는 주인을 조심스럽게 따르는 개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프린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몰랐을 때 낡고 허름한 말이 끄는 커다란 마차가 나타났어요. 마차에 탄 소녀는 길 양쪽에 온갖 덤불을 미친 사람처럼 헤집고 다녔죠. 거의 못 볼 뻔했는데 우리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뛰어내리지 뭐예요. 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한 일 때문에 너를 욕했을 게 뻔하구나. 노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 세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그는 나를 전혀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소년이 말했다. 그가 저 어린 소녀를 잡아먹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 그녀를 더 잘 돌봐야 했겠군. 노신사는 누군가의 잘못을 차단하기로 결심하고 투덜거렸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제스퍼가 열광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이름은 페퍼예요. 페퍼, 그의 아버지가 되물었다. 좋은 가문 중에 페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어. 글쎄, 상관없어요. 제스퍼의 웃음소리가 크고 즐거웠다. 어쨌든 그 애는 착해요. 알아요. 그리고 그 작은 아이도 착해요. 그리고 저는 그 애들을 보러 갈 거예요. 안 그래요, 아버지? 맙소사, 아버지가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제스퍼, 내 취향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하구나. 여기는 너무 지루해요. 소년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간청했다. 아빠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 근처에 아는 남자애가 아무도 없어요. 프린스랑 산책할 때도 너무 외롭고요. 허락해주세요. 아버지. 노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돌아서서 중얼거렸다. 글쎄, 상관없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신문이 건네졌다. 그러자 대화는 그 자리에서 끊겼고 노인의 기분은 다시 좋아졌다. 다음 날 아침, 배는 나무더미 옆으로 나갔다. 폴리가 설거지나 빵 굽는 날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장작을 패려던 참이었다. 안녕.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배는 돌아섰고
그곳에는 즐거운 표정의 소년과 그를 알아보는 듯 고리를 흔드는 커다란 검은 개가 서 있었다. 내가 절대 나를 돌아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여자아이는 잘 지내니? 오, 정말 오셨네요. 배는 나무더미 위로 뛰어 올라가며 환한 얼굴로 소리쳤다. 폴리. 하지만 폴리는 이미 행주를 손에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이쪽은 제 동생 폴리예요. 벤이 말을 시작했다가 소년의 이름을 몰라 멈칫했다. 제 이름은 제스퍼 킹이에요. 소년은 폴리가 서 있는 문 옆에 평평한 돌을 밟으며 말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쪽은 프린스입니다. 폴리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악수했다. 그러고는 접시 수건을 손에 든 채 득달같이 개에게 달려가 그의 목에 팔을 휘둘렀다. 오, 정말 멋진 분이군요. 그녀가 외쳤다. 저희 모두 프린스가 금처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 모르세요. 걔는 그 칭찬이 마음에 든 듯 놀라울 정도로 얌전했다. 폴리의 호의에 기뻐한 제스퍼는 그녀를 향해 활짝 웃었고 두 사람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이제 프론 씨를 불러와야겠어요. 폴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장미처럼 붉어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프론 씨인가요? 소년이 흥미롭게 물었다. 아니요. 소프로니아예요. 폴리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프론 씨라고 부르죠. 정말 재밌는 이름이네요. 제스퍼가 말했다. 소프로니아는 그렇게 작은 아이에게 붙은 이름인데 당신 이름은 폴리잖아요.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로 돌아서며 물었다. 네, 맞아요. 폴리가 말했다. 아니요. 진짜 폴리는 아니에요. 제 본명은 메리예요. 하지만 전 항상 폴리였어요. 나도 폴리가 제일 좋아요. 제스퍼가 선언했다. 정말 좋은 이름 같아요. 이 아이 이름은 벤이에요. 폴리가 말했다. 에벤에저 말하는 거지. 벤이 그녀의 말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글쎄, 우린 그를 그냥 벤이라고 불러요. 폴리가 말했다. 에벤에저라는 이름은 그에게 붙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스퍼가 웃으며 말했다. 자, 푸른 씨를 데려와야겠어. 폴리가 다시 말하며 침실로 달려갔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는 바닥에 작은 대야에 겨우 받아둔 물로 아기를 열심히 씻기고 있었다. 폴리가 설거지를 할 때 쓰던 부드러운 비누와 낡은 솜으로 자신과 인형을 적당히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푸른 씨, 폴리가 소리쳤다. 세상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밖에 그 큰 개가 와 있어. 금 알성쟁이 오르간 연주자를 쫓아낸 그게 말이야. 그리고 그 애는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푸른 씨는 폴리의 손에서 쏙 빠져나갔고 폴리는 몹시 당황하며 부엌으로 쿵 하고 뛰쳐나갔다. 여기 있었구나. 제스퍼가 문 앞에서 그녀를 맞으며 외쳤다. 작고 비눗방울이 묻은 손을 덥석 잡고는 그녀의 볼에 키스하려는데 으악. 제스퍼가 얼굴에 잔뜩 묻은 비누 거품이 입술에 닿자 소리쳤다. 오, 프론시. 그러면 안 돼. 폴리가 소리치자 제스퍼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에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베이비를 씻겼대요. 폴리는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다. 그리고 프린스에게 매달린 프론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프린스는 여전히 프론시를 특별한 보물처럼 여기는 듯했다. 아기가 있었어요. 제스퍼가 물었다. 프론시를 가리키며 난 얘가 그 아기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아, 내 말은 제일 작은 인형 말이야. 항상 아기라고 부르잖아. 폴리가 말했다. 프론시, 세수하고 깨끗한 앞치마 입어. 프론시는 자신이 없는 동안 프린스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고 확인한 후에야 겨우 폴리에게 이끌려 나갔다가 곧 작은 앞치마를 두른 앙증맞은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벤은 제스퍼에게 나무를 자르고 연장 창고를 만들고 작은 갈색 집을 꾸려가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비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조엘과 데이비드가 나타나자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은 프론시를 구해준 제스퍼를 기쁘게 바라보았고
프린스와도 금세 친해져 모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돌아온 푸른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손뼉을 쳤다.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폴리가 마지막 잔을 조심스럽게 비우며 말했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제스퍼가 그녀에게서 잔을 받아 들었다. 나머지 잔들과 함께 여기 올려두는 거죠. 그는 손을 뻗은 낡은 찬장의 가장 높은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오, 정말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소년이 부러운 듯이 말했다. 저는 형제자매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렇지. 폴리가 그를 너무나 불쌍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정말 재미있게 지내요. 폴리는 그의 의아한 표정에 대답하며 덧붙였다. 가난해도 가끔은 집이 너무 북적거려요. 우린 가난하지 않아. 동정을 결코 참지 못하는 조엘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고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으스대며 말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오래 살진 않을 거야. 뭔가 곧 올 테니까. 무슨 말이야, 조이. 벤이 물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에게도 배가 있다고요. 조엘은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그러자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폴리 언니 날로 좀 보세요. 프론 씨는 자신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소리쳤다. 그녀는 뚱뚱한 새끼손가락으로 난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있어요. 와, 정말이네요. 제스퍼가 크게 놀란 척하며 외쳤다. 새 것이네요. 그렇죠. 네, 아이가 말했다. 완전히 새 것이에요. 4일 전에 왔거든요. 그러자 폴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난로의 모든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훌륭한 피셔 박사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끔찍한 홍역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끼어들어 덧붙이는 설명을 곁들여 모든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제스퍼는 그들을 진심으로 동정하면서도 마음껏 기뻐했고 아이들은 제스퍼를 마치 1년 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게 대했다. 그들의 작은 집에 금세 활기가 넘쳤다. 배는 이를 조금 게을리했지만 페퍼 가족에게는 손님이 매일 오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폴리가 비스킷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하며 빵을 굽는 동안 작고 낡은 부엌에 모인 아이들은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장작을 하나 더 넣어. 벤시야, 폴리가 말했다. 이러다 빵이 서리겠어. 이거 정말 재밌지 않아요. 제스퍼가 달려가 오븐을 시험해보며 소리쳤다. 나도 빵을 굽고 싶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작은 갈색 비스킷을 그리운 듯 바라보았다. 언젠가 놀러와서 우리 다 같이 빵 굽는 연습을 해보자. 폴리가 상냥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가 널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녀는 어린 프론씨를 구해준 제스퍼라면 어머니가 무엇이든 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럴게요. 제스퍼가 아주 기뻐하며 소리쳤다. 힝엄이 얼마나 지루한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거기 사시는 거 아니에요. 폴리가 헐떡이며 물었다. 오븐에 넣으려던 작은 갈색 반죽 덩어리가 가득 든 강통을 덜어드릴 뻔했다. 거기서 살아. 제스퍼가 소리치더니 이내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아빠랑 나랑 여름 내내 거기 호텔에서만 지낼 거야. 어머니는 어디 계셔? 조엘이 갑자기 끼어들어 물었다. 순간 모두는 본능적으로 그 질문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저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소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러자 폴리가 말했다. 언젠가 꼭 놀러와서 같이 빵도 굽고 놀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친절하고 부드러웠다. 어머니가 없다니. 폴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해졌다. 자신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하시는 어머니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 엄마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폴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 지금 오시네요. 오, 엄마, 이리 와보세요. 그녀가 외쳤다. 어서, 조엘, 달려가서 엄마 짐 들어드려.
페퍼 부인은 잠시 멈춰서서 프론 씨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프론 씨를 다시 만난 기쁨에 아이가 더욱이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제스퍼에게 닿았다. 제스퍼는 공손하게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 아이가 페퍼 부인은 벤이 묘사한 대로 정직한 눈을 가진 소년과 커다란 검은 개를 한눈에 알아보며 물었다. 내 어린 딸을 구해준 소년이 맞니? 아, 부인. 제스퍼가 소리쳤다. 저는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프린스였을 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영원히 모를 거야. 페퍼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소년의 눈을 길게 바라보았다. 그 눈은 자신의 눈과 너무나 솔직하고 다정하게 마주쳤다. 이 아이를 믿어도 되겠군. 저런 눈을 가진 소년은 착할 수밖에 없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의 눈은 폴리의 눈과 똑같아. 제스퍼는 생각했다. 그저 웃는 눈일 뿐이야. 다만 폴리의 눈은 갈색일 뿐이야.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그 소라는 금세 가라앉았다. 폴리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고 다른 아이들도 각자 흩어졌다. 페퍼 부인과 제스퍼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페퍼 부인의 시선이 바닥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프론 씨에게 닿을 때마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제스퍼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스퍼가 마침내 찬장 옆 낡은 시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더 늦어지면 아빠가 다시는 못 오게 하실까봐 걱정돼요. 자, 프린스. 아, 가지마. 프론시가 울며 소리쳤다. 프린스 가지마. 아, 제발. 가지마요. 엄마. 프론시. 해퍼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제스퍼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보내드려야지. 다시 오겠습니다. 제스퍼가 간절히 말했다. 괜찮으시다면요. 부인. 그는 모자를 손에 들고 서서 대답을 기다리며 페퍼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아버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제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영광스러운 존재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낳은 밝은 아이들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하지만 제스퍼.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아, 네. 부인. 소년이 말했다. 아버지가 허락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목요일에 오세요. 폴리가 말했다. 그럼 엄마 우리 뭔가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상관없단다. 페퍼 부인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빵을 굽는데 쓸 갈색 밀가루와 밀가루 외에는 별로 없을 거야. 우리는 흉내내서 만들 수 있고, 폴리가 말했다. 하트 모양으로 자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뭐든지 케이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갈게요. 제스퍼는 웃으며 목요일에 있을 즐거운 시간을 벌써부터 상상했다. 목요일에 꼭 보자. 벤. 그래서 제스퍼와 프린스는 작별 인사를 했고 아이들도 모두 그들을 따라 문 밖까지 배웅했다. 프린스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재빨리 길을 따라 달려갔고 제스퍼는 그런 프린스를 바싹 뒤쫓았다. 하지만 제스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아름답고 밝고 화창한 날이었지만 아이들이 사랑하게 된 그 즐거운 소년도 커다란 검은 개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기대에 부풀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분주하게 마쳤습니다. 마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굳건한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시계가 1시간씩 톡닥거릴 때마다 마지막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폴리는 끔찍한 실망감에 저녁도 먹지 못하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프론시를 재워야 했습니다. 그가 올 수 없다는 건 알아요. 벤과 폴리는 새 친구를 위해 굳건히 일어섰지만 조엘과 데이비드는 그가 약속을 어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약속했잖아요. 조엘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폴리가 슬픔을 감추려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스퍼가 올 수만 있었다면
분명 왔을 거야. 페퍼 부인은 현명하게도 아이들을 타이르며 말했다. 얘들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무슨 사정이 있었을지 너희는 모르잖니. 조엘, 부끄럽지도 않니?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내 앞에 없는 사람을 두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아. 그가 직접 와서 이유를 말할 때까지 기다리렴. 조엘은 고개를 숙인 채 실망감을 달래기 위해 구석에서 데이비드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벤은 식사를 마친 후 가게에 가야 했습니다. 그가 다소 우울한 표정으로 나가려는데 우체국장이기도 한 가게 주인이 오리바 하고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벤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에킨스 씨가 잔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여기 에킨스 씨가 우체국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상자와 공문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깨끗한 우체국이었다. 벤은 항상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게도 언젠가 편지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폴리라는 누이 동생이 있지. 그래요. 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말했다. 편지가 왔네. 우체국장이 크고 멋진 봉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그토록 바라던 바로 그 봉투였다. 마법 같은 하얀 종이가 소년의 눈앞에서 잠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 아이에게 온 편지일 리가 없어요. 에킨스 씨. 아니, 그 애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벤이 겨우 입을 열었다. 이제 하나 받았군. 틀림없어. 에킨스 씨는 자신과 아내가 이미 꼼꼼히 살펴본 편지를 보며 말했다. 자, 여기 있네. 그는 편지를 벤의 눈앞에 내려놓았다. 베저타운 턴바이크 근처 포리페퍼 양. 바로 그녀가 맞지. 뭐든지 처음에는 다 신기한 법이지. 안 그래, 얘야. 그는 스스로 농담을 던지고는 오랫동안 웃었다. 자, 이제 가져가서 얼른 집으로 가보렴. 하지만 벤은 여전히 편지를 두러져라 바라보며 서 있었고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정말이라니요. 벤은 마치 에킨스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준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폴리에게 온 편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재킷 안에 소중한 편지를 단단히 여미고는 전에 없던 속도로 집을 향해 달렸다. 폴리, 그가 소리쳤다. 어디 있어요? 엄마, 몰라요. 페퍼 부인이 침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맙소사. 다친 사람 있어요. 벤, 모르겠어요. 벤은 무엇이든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폴리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폴리가 편지를 받았다고 페퍼 부인이 소리쳤다. 무슨 말이야, 벤. 모르겠어요. 소녀는 여전히 소중한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하지만 에킨스 씨가 주신 거예요. 폴리는 어디 있나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조엘이 말했다. 위층에 있어요. 그는 눈 깜짝할 새에 날아가더니 곧 다시 나타났고 폴리는 흥분한 나머지 그를 쫓아왔다. 마침내 귀중한 편지가 폴리의 손에 쥐어지자 부엌은 술렁거렸다. 모두가 그녀 주위에 모여 궁금한 얼굴로 살펴보았고 벤은 애가 타서 미칠 것 같았다. 대체 어디서 온 걸까? 폴리는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주소를 다시 살펴보며 말했다. 우편 소위는 어디에 찍혀 있니? 페퍼 부인이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물었다. 다 지워졌어요. 폴리가 편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서 열어봐. 벤이 소리쳤다. 그럼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나한테 온 편지가 아닌 것 같아. 폴리가 소심하게 말했다. 아니야. 에킨스 씨가 그랬다고. 벤이 조급하게 말했다. 이리 줘. 내가 열어줄게. 안 돼. 벤. 폴리가 직접 열게 놔둬.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는 못 연단 말이에요. 벤이 말했다. 폴리, 제발. 아니. 칼을 가져올게. 폴리가 말했다. 내가 가져올게. 조엘이 소리치며 탁자 서랍으로 달려갔다. 여기 있어요. 폴리. 아, 정말. 벤이 신음했다. 이렇게까지 해서야 언제 연단 말이야. 하지만 마침내 편지가 잘려나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동안 폴리는 신비한 편지를 꺼냈다.
뭐라고 쓰여 있니? 페퍼 부인이 숨가쁘게 물었다. 폴리 양께. 벤과 폴리가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며 소리쳤다. 폴리 언니가 읽게 하세요. 혼란 속에서 조엘이 외쳤다. 자, 폴리, 빨리 읽어. 벤이 말했다. 서둘러. 폴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폴리 양, 목요일에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 제스퍼야, 제스퍼야. 모든 아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리쳤다. 내가 뭘 했어? 벤과 폴리는 친구의 진심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소리쳤다. 자, 조엘 페퍼, 봤지? 글쎄, 상관없어. 조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쳤다. 어쨌든 그는 그때 오지 못했잖아. 계속 읽어, 폴리. 목요일에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폴리가 다시 읽기 시작했다. 아빠가 아파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다시 갈게요. 다른 날에도요. 당신들이 편할 때요. 빵 굽는 것도 먹고 싶고 즐거운 시간도 정말 원하거든요.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도 깜빡했어요. 제스퍼는 2를 쓸 때 5를 2개 쓸지 하나만 쓸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를 지우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빠가 제가 괜찮아지면 다시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모두에게 제 사랑을 전하고 특히 어머니께는 저를 잘 기억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당신의 친구 제스퍼 엘리엇 킹 드림. 아, 정말 다행이다. 너무 좋아. 폴리가 편지를 손에 들고 온 부엌을 날아다니며 소리쳤다. 그가 오는구나. 벤도 그녀만큼이나 흥분했다. 새 친구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폴리 외에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다. 프론시는 베이비를 꼭 껴안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아가야. 그녀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스퍼가 정말로 올 거라고 믿지? 정말로. 그리고 그 크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도. 제스퍼의 편지가 페퍼 가족에게 어떤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들의 특별한 만남이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편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어요.